네, 스피치와 토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정말 찐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집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목소리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30문제를 냈어요. 객관식 18문제고요. 주관식 12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가 10점이고 한 문제당 3점씩에서 100점 만점이 될 겁니다. 문제지는 총 3쪽이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쪽은 답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푼 다음에 이렇게 생긴 답안지에다가 여러분의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말고사가 우리 한 학기 동안 유일한 대면 평가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좀 필요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조금 덜 열심히 한 친구가 구분될 수 있도록 문제가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데 뭐 이거 뭐야? 헷갈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6월 23일입니다. 시험은 모든 교양시험이 다 그렇게 치러져요. 한 분반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팀을 어떻게 나눴는지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이클래스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강의실 못 찾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 먼저 6월 23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2교시, 3교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3교시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A반과 B반으로 나누었어요. A반은 인이관 414호, 시험 감독은 매튜 교수님이실 거예요. 6월 23일 3교시 인이관 414호에 가실 23명의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여기 지정된 좌석에 이렇게 앉아주세요. 이 앞에가 칠판이고 백지훈, 신지현, 신동민, 서예진 학생이 앞줄입니다. 그리고 백지훈, 신지현 학생 간에 간격을 좀 넉넉히 띄우고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책상 하나 비우시고 이렇게 앞뒤로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 B반 학생들은 인이관 416호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 감독은 저입니다. 지정된 좌석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고 자기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화요일 5, 6교시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A반은 희망관 412호입니다. 시험 감독은 저이고요.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김경렬, 서윤지, 박초희, 신지연 학생이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5교시의 B반 학생들은 희망관 415호실에서 황수영 교수님께서 감독을 해주십니다. 여기 정수빈, 이동현, 최은서, 홍석현 학생이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7, 8교시 학생들 있죠. 7, 8교시 학생들은 7교시에 시험을 보게 되고 A반은 희망관 410호, 시험 감독은 저입니다. 자, 여기 이름을 확인하셔서 자기의 지정 좌석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화요일 7교시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B반 학생들은 희망관 415호실로 가면 됩니다. 시험 감독은 황소영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좌석표대로 본 후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를 그러면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상단에 시험 문제가 있죠? 총 30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찐 꿀팁만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자료 안 보셔도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1교 첫째 주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전달력만 좋다고, 그러니까 말만 청산유수처럼 막 술술 잘하는 것이 결코 말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찰력을 발휘해서 청중을 분석해야 되겠죠. 상대가 원하는 게 뭐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약을 팔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면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공신력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왕이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요소들도 잘 점검하고 이런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1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여기 있죠. 자, 이청득심, 뭐 한자로 쓰셔도 되지만 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말로 쓰셔도 됩니다.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듣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30문제 중에서 객관식은요, 모두 다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문제와 객관식으로 서술된 문항들을 보면서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기억나고 또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어떤 소리를 어렸을 때 모국어를 하게 된 계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들은 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발음과 발성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조음 인식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투리라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발음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정확한 발음 혹은 표준 발음으로 우리가 발성 발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식한 소리가 만약에 도미로 들렸다면 그 음가로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안녕, 안녕,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대로 발음 발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외부의 목소리는 외이, 바깥쪽에 있는 귀를 통해서만 들려오지만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이 외이뿐만 아니라 내이를 통해서도 같이 합쳐져서 전달이 된 소리여서 실제로 녹음된 목소리가 어색하다 하더라도 녹음된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내이의 소리도 포함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억양이나 잘못된 발음 발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표준 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리를 잘 듣고 내 소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하면 교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메시지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 부정적인 어조를 3개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는 명령조, 짜증조, 무시조 나와 있지만 훈계조라거나 아니면 시비조라거나 우리가 듣기 싫은 말투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말투라는 것, 이건 정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투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개를 적어주시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프로이트는 현실 불안과 신경성 불안으로 나누었고 커텔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발표에 관한 수업이니까 발표 불안은 그럼 과연 어떤 형태의 불안이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특정 상태, 발표라고 하는 특정 상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태 불안이지만 또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더 떠는 친구도 있고 덜 떠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발표 불안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5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6번 문제는 발표 불안의 4단계 흐름을 순서대로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표 전부터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떨 거라는 걸 예감을 하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 긴장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발표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적응하게 되죠. 적응이 되게 되면 앞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게 되고 저 뒤쪽에 누가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발표는 언젠가는 끝나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 상태, 발표 불안 상태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예감과 직면, 적응, 해방 이 과정을 암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청중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듣지?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관심 있어 하나? 나에게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중립,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본 거라던가 내 이익과 정확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확실한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까지 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선택적 참여, 선택적 인식, 선택적 저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처음에 들을 때도 자기 태도에 부합하는 내용만 골라 듣지만 나중에 기억할 때도 이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뒀다가 필요한 부분만 또 편집을 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인 청중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그냥 스피치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중의 욕구에 부합하는 발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7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진행할 때 잘 다듬어진 이야기의 전개 순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개 방식으로 취하게 되면 뭔가 명확한 전개 방식이 없을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대안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주요 아이디어 중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했죠. 이 주요 아이디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보통은 어떤 상황을 전달할 때 주요 아이디어는 순서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전개하면 상황을 잘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대안 제시는 내가 뭔가 문제를 느끼고 이것을 좀 고쳐야 돼서 새로운 것들을 내가 제안하려고 한다. 이럴 때죠. 이런 상황에는 문제점, 심각성,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속성, 그리고 내가 제시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은 이 대안 제시의 주요 아이디어를 스피치 실습할 때, 스피치 원고를 작성할 때 이미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 아이디어는 잘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3개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없는 3개를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입니다. 비언어의 하위 요소 중에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히 이 비언어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거리는 매우 가까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주 찰싹 붙어 있는 거리. 이런 거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여야 하겠죠. 그리고 45cm 이내의 거리에서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상대의 존재, 체온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싸움도 가능하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도 가능하고 이런 안아줄 수도 있는 보호도 가능한 이런 거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적 거리는 친한 친구 사이가 대화할 때 평상시의 톤으로 이야기해도
어떠한 장애도 없이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보호 영역은 존재하고요. 상대를 원한다면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 1m 안팎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크게 왜곡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사회적 거리죠. 네,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게 된 개념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대화하는 거리이죠. 1m에서 한 4m 그 안쪽. 그래서 내가 크게 고함을 치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나를 수용하려고 하는지 그 전체적인 윤곽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상대와 부딪히지 않아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던 거리를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적 거리, 이것은 4m 바깥쪽에 가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내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해도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해야 되고 목소리도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뭔가 의미 전달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비언어의 전달 과정할 때 증폭이 발생한다는 거 어떤 뜻인지 알겠죠? 소리도 커지고 제스처도 막 커지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 거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9번 문제도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발표의 실행 방식 중에서 개요서를 작성한 다음에 세부 표현은 상황에 따르는 방식 뭐라고 하나요? 네, 개요서에 기초한 실행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낸 이유도 발표를 할 때 이 방법이 아니고 암송이나 낭독이라던가 즉흥적인 실행 방법은 몇 번을 해도 크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개요서에 기초해서 하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방식을 하게 된다면 그러게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 순발력도 좋아지고 발표 능력, 발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게 되겠죠. 개요서에 기초한 실행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11번 문제는 자료에 따른 기억 능력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과연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죠. 이걸 하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도 추가해야 되고,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내용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더 투자를 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번거로운 과정이 과연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3시간 후, 3일 후에 기억 능력의 차이가 발생을 했었죠. 말로만 전달했을 때 3시간 후에는 50% 좀 넘게 기억을 했지만 3일 후에는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10% 정도 남아있죠. 시각 자료만을 제시했을 때 3시간 후에 기억이 말과 비슷하지만 3일 후에는 뭐 말보다는 조금 더 기억력이 올라가긴 했네요. 하지만 말과 시각 자료를 같이 제시했을 때 3일 후 그리고 3시간 후 모두 다 말만 시각 자료만 제시했을 때보다는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밑에 설명들도 모두 다 그거죠. 이미지와 말과 글, 이런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미지와 말을 제시했을 때 기억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그림과 소리와 글자를 동시에 제시해 줬을 경우에 우리는 종종 글은 무시하고 그림과 소리만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글자, 그림, 그리고 교수님의 설명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글자를 보지 않고 그림과 교수님의 설명만으로 의존해서 이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료에 따른 기억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11번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CRAP, 크랩 원리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조, 반복, 정렬, 근접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대조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큰 글씨, 작은 글씨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반복은 뭔가 그림을 나열할 거면 그림, 박스를 할 거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칙성 있게 하게 되면 가독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렬, 수직, 수평으로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 이 공간의 간격들을 좀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텍스트 안에 이렇게 구성하는, 같은 유사한 요소들끼리는 근접해서 구성을 해라. 이러면 보기도 좋고 그래서 가독성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대조, 반복, 정렬, 근접 이 개념만 4개를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구성 방식인데요. 이름과 특징 그리고 이렇게 구성한 방식을 같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맞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게리 레이놀즈 방식은 이거다. 뭐 여기 그림에 A, B, C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A, B, C 중에서 게리 레이놀즈는 뭐 B다, C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이 사람 이걸 만든 주로 사용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왔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그림과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딱 봐도 한눈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레식 방식은 이것 자체가 상상력을 자극하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듀아르테 방식은 도표를 넣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뭐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름과 특징 그리고 구성된 화면과 함께 연상을 하면 나중에 기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목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효과적인 목표 개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누구의 태도와 누구의 행동도 바꾸지 못했다면 굉장히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사고와 행동 매트릭스를 응용하면 좋다, 활용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생각,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끝날 때 사람들은 내 발표를 들은 후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발표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겠고, 행동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당장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효과적으로 발표의 목표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집단 의사결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독재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소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따르는 방식입니다. 다수결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이고 다수가 원하는 것을 집단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다 지혜롭거나 혹은 도덕적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복수 선택은 무엇이고 만장일치는 무엇인지 기억해 둔다면 15번 문제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착각 현상 여기 있죠? 집단 사고. 네,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응집력이 높은 어떤 작은 집단력, 자기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그 집단 안에 오래 머무르려 있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강한 집단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막 번거로워지고 토론이 길어지고 그래서 집단 내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경향을 집단 사고라고 한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다시 한번
상기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토론에서 입증의 의무와 반증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입증의 의무가 무엇인지, 반증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신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여기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파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타당성, 변화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해결책은 건설적이어야 하겠죠. 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변화한다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또 분명히 아니니까 오히려 변화를 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의 주장은 항상 위험 부담이 있고 이것의 타당성을 늘 조심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입증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반증의 의무도 있었죠. 의견에 대해서 내가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회피한다거나 이러면 회피 자체도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현재 상태가 타당하다 혹은 네가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반증의 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변화의 위험이란, 변화는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죠. 현재 상태가 안정적인데 이것에서 뭔가가 바뀌었을 때 그게 더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뭐 현재 상태가 지금으로서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토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추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기억했다가 18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토론의 논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서는 사실 논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가치 논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책 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각 논제의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정책 논제에 해당하는 토론 논제 한 개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 만들어서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논제인지 가치 논제인지 정책 논제인지 뭐 틀렸다면 문제는 틀린 게 되겠죠. 정확히 정책 논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어떤 실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아니면 없으니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의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어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찬성 입론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찬성 입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실 배경 얘기하고 핵심 용어를 개념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논제 재정의도 하고 내용 안내하고 주요 주장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어떤 마무리 짠 이렇게 하면 됐었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21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논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적용해서 논제를 토론의 범위에 맞게 다시 해석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 나와 있죠. 논제 재정의입니다. 논제 재정의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논제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용어 정의한 내용을 다시 그 개념에 대입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죠. 22번 문제도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23번 찬성 입론의 주요 주장 전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어요. 찬성 입론 할 때는 주요 쟁점에 따라서 논제의 형식에 따라서 주요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주요 쟁점을 주장 전개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 방식이 있었죠. 이 방식은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뭐 어떤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 중에 이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이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순서대로 제시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개인 가치입니다. 개인 가치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제시를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반대측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반대 입론의 전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찬성 입론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반대 입론은 마찬가지로 내용들을 전개하지만 주요 주장 전개할 때 직접 반박, 간접 반박, 혼용 반박에 따라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론에서 직접 반박은 무엇이고, 네, 찬성 측의 입론을 모두 다 부정하면서 반증의 의무를 해소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은 반대 입론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 반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접 반박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얼핏 보면 쟁점이 형성되지 않지만 간접 반박이 이게 허용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찬성 측은 자기 측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들은 저쪽에 치워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 이익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이 난다라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요 주장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이건 반박을 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죠. 그래서 간접 반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찬성 측이 불리하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떤 배제했던 의견일 거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쟁점이 간접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각자 주장 발표에 그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혼용 반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주장의 양과 질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25번 토론에서 주장의 양과 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이쪽은 주장의 수고요. 이쪽은 태도 변화입니다. 관여도가 낮을 때인데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한 대학에서 대학 등록금을 돌려주는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관심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대학생이거나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여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관여도가 낮을 때는 질 낮은 주장과 질 높은 주장 모두 주장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의 태도 변화를 끌어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질 낮은 주장보다는 질 높은 주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태도 변화를 끌어내죠. 자, 관여도가 높을 때는 질 낮은 주장은 주장의 수가 많을수록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들어보죠.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볼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언부언 별로 핵심이 아닌 이야기들이 나오고 쓸데없다라는 판단이 되면 뭐야 저 사람 전문가 맞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에이 들으나 마나야 뭐 이런 태도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게 질 높은 주장을 제시한다면 주장의 수와 관계없이 태도 변화는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면 오히려 망신만 당할 수 있고요. 상대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도가 있는지 높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설픈 질 낮은 주장으로 뭔가를 시도하다가는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 한 번에 9개, 10개, 막 11개 주장 들어오면 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을 추려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26번입니다. 툴민의 논증 모형에 해당하는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왔네요. 기본 논증 모형은 주장, 근거, 증거였죠. 그렇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2차 증거, 그리고 강도 조절, 한계 설정을 더 추가했을 때 신뢰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논증의 구조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27번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냈습니다. 연역법 있었죠. 보통 가장 강력한 논증 도구라고 하는데 이유는 참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얘네들을 통해서는 주장이 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보통 법리를 적용할 때 어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사람은 그 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되면 이 증거들이 모두가 참이라면 주장은 너무 당연히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방식이었죠. 각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사실로 이끌어 갑니다. 귀납 논증은 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참인 증거들을 제시해 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주장을 반드시 참으로 만들어주진 않고 참의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주죠. 그렇지만 귀납 논증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현상을 관찰을 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특징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일단은 사실로 간주를 합니다. 사실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가 예를 들면 매번 동쪽에서 뜨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지금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침 9시마다 운동을 하러 나와서 들어갈 때는 쓰레기를 줍고 들어간다. 매일매일 1년, 2년 똑같이 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닌 가능성보다는 높겠죠. 그런 식의 논증 방법이 귀납 논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28번 토론의 반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론은 입론하고 달랐죠. 그래서 반론은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수 없었어요. 입론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반론은 내세운 주장들 속에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간접 반박이나 혼용 반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론은 모두 다 직접 반박.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됐었죠.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때는 먼저 안내.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뭐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하고 주장을 전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이런 순서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론을 제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일면적 메시지, 주장, 근거, 증거. 내 생각이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죠. 자, 이거 보세요. 자료 보세요. 내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죠. 이런 식이 일면적 메시지라면 양면적 메시지는 그렇지만 뭐 한계 설정과 같은 거겠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입장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박적인 메시지는 반대 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성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등교 학습권보다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주장이 왜 더 우월한지 혹은 상대의 의견이 왜 더 설득적이지 못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논박적인 메시지 구성이었고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논박적인 메시지 구성이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양면적으로 논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죠. 설득의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양면적인데 비논박적인
그러니까 상대 의견을 소개해 주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일면적으로만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설득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귀납 오류, 귀납 논중의 오류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했어요. 권위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에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원천 봉쇄 오류 내용들을 살펴보고 각각 어떤 내용인지 바르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최종 발언의 효과적인 전개 순서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굳이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리듬감 있게 I say, you say, but, because, therefore 라고 해서 했죠. 요런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뒀다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0번 문제까지 다 잘 풀 수 있겠죠? 제가 여기에 또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셔도 돼요? 네, 됩니다. 네, 되고, 오히려 그래도 공부할 것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공부의 부담을 줄이고, 그렇죠. 그래도 또 이 나름 이 안에서 변별력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할게요. 저는 채점을 다 한 다음에 채점 결과 그리고 이의 신청 뭐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 마지막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